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준비되었으며 일부 참모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우리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지만 막상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엄이란 무엇이며 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언급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황 박사는 지혜를 나눌 뿐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하는 무의미한 논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하는 의견이 아니며 다만 오늘은 이번 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계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사실에 기반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계엄의 정의와 헌법적 근거, 계엄의 발령 조건과 절차, 계엄과 현대사회의 관계, 마지막으로 계엄이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계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엄의 정의와 헌법적 근거. 계엄이란 무엇일까요? 계엄은 국가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군이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사전적 의미를 통해 정확히 살펴보면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군대를 동원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체제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계엄이 헌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엄격히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경비계엄이며 다른 하나는 비상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폭동과 같은 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이때 군은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일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의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이 경우 군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와 절차는 계엄이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의 발령 조건과 절차. 계엄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명확한 조건과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엄이라는 특별한 조치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발령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령 조건입니다. 첫 번째 발령 조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계엄은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내란이나 국가적 분쟁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법적 행정적 수단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발령 조건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필요성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력이나 기존 행정기관만으로는 공공질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엄이 단순히 군사적인 필요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발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대통령의 선포.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기 위한 권한입니다. 2번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의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3번 국회 통보. 계엄을 선포한 즉시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엄 발령이 행정부의 권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4번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 국회는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견제 장치입니다. 계엄 선포 시 제한되는 권리. 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적 권한이 강화되며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검열이 가능해지고 집회나 결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비상사태 하에서 정보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재판 적용 확대입니다. 계엄 선포 시 특정 범죄는 군사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직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5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계엄을 악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계엄이 남용되었을 때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실행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발령 절차와 제한된 권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철저히 작동할 때 비로소 계엄은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계엄 발령과 그 절차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계엄과 현대 사회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이 과연 필요한 제도일까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 사회에서는 계엄이 거의 발령되지 않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경찰력과 사법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들은 계엄 없이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운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할 때 발동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계엄의 남용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계엄 제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계엄이 남용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발동될 때마다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계엄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계엄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엄의 정의와 헌법적 근거, 발령 조건과 절차,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계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엄은 극단적인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남용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발동될 때에는 투명성과 신중함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계엄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제도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지 않는 관심의 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단단히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기다릴 지혜를 전해요.